헤겔의 논리학, 철학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요, 그냥 뭐 어렵고 복잡한 논리 규칙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당신이 지금껏 생각이라고 불렀던 것, 그거 한번 제대로 다시 봅시다 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의심해보라고 도발하는 그런 책에 가깝죠. 자, 그럼 생각의 미로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철학책을 뜩 펼칠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내가 지금껏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이나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처럼요. 어쩌면 이 생각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념을 파괴해버리는 좀 위험한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묘한 긴장감 같은 거요. 그런데 헤겔은 바로 그 생각, 그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동물한테는 종교나 법, 도덕 같은 게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헤겔은 바로 그 차이가 사유, 즉 생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란 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믿음과 법과 도덕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이 꽤 널리 퍼져 있죠.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좀 느껴봐 하는 말처럼요. 생각과 감정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차갑고 이성적인 사유가 저 순수한 종교적 감정을 해치고 파괴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헤겔은 바로 이 뿌리 깊은 오해부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헤겔이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바로 이 사후 사유, 다른 말로 반성적 사유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믿음을 일단 느낀 다음에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잠깐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의 정체가 뭐지? 내가 믿는 이건 과연 타당한가? 하고 분석하고 따져보는 바로 그 두 번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 이 행위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1단계는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건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은 그냥 순수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미 신이라는 개념, 즉 생각이 그 안에 녹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2단계인 반성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경건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그 감정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학의 영역이죠. 헤겔은 사람들이 이 두 단계를 막 혼동하기 때문에 철학을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헤겔 철학은 이렇게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 걸까요? 헤겔은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철학이라는 작업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아주 익숙한 육지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모험처럼 순수한 사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원래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헤겔 자신이 직접 쓴 이 문장이 그 어려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림부터 그리려고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트 모양을 떠올리고 정의를 들으면 저울을 든 여신을 떠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이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겔은 바로 이 습관이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철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순수한 사유에는 우리가 떠오를 만한 그런 감각적인 이미지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번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존재라는 개념 그 자체 외에는 다른 생각할 거리가 없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철학을 뭔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끼게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순수한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는 건요, 평생 육지에서만 살아온 선원이 갑자기 아무런 지표도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딛고 서 있던 익숙한 감각적 이미지라는 발판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생각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그 막막하고 어지러운 느낌,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철학적 사유의 진짜 시작점인 겁니다. 이제 헤겔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명제 중 하나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명제는요, 우리가 평소에 실제한다, 현실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정말 도발적인 문장이죠? 이게 언뜻 들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나 악을 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현실인 거야 라면서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리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 때문에 헤겔은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헤겔이 사용한 현실적, actual과 이성적, reasonable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헤겔의 이 명제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합리적이니까 괜찮아 라는 식의 정치적인 선언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존재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원리입니다. 헤겔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의미와 철학에서 사용하는 엄밀한 정의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왼쪽은 우리가 흔히 실제한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공상, 오류, 악, 그리고 온갖 우연한 존재들.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현실성 actuality, 즉 진짜로 실제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바로 필연적이고 이성적이며 영원한 실체를 가진 존재를 뜻해요.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독재 정권은 그냥 단순한 실존일 뿐이지 헤겔의 의미에서 현실성을 갖춘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헤겔에게 있어서 최고의 현실성은 바로 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철학의 근본적인 근방론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은 바로 반성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서 경험의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보편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행위를 말하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처음 마주하는 세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개별적인 형태와 현상들이 마구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야말로 혼돈의 바다와 같죠. 모든 것이 무작위적이고 도무지 예측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이 표면적인 혼돈에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이 모든 무질서 뒤에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나 법칙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현상들 너머에 무언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본질이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이 바로 그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해내는 행위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대의 천문학자들 눈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정말 제멋대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이면에 행성의 운동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끈질긴 반성을 통해서 마침내 그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처럼 반성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정신의 활동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반성적 사유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마다 다르게 생긴 수많은 개별적인 것들의 바닷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고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필연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과 고정되고 영속적인 원리, 그리고 마침내 사물의 참되고 본질적인 정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성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철학이라는 거대한 기획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헤겔은 철학을 냉소주의와 값싼 확신, 이 두 가지 모두에 맞서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탐구의 길로 보고 있습니다. 헤겔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나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건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열정 중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진정한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사에 통달한 척하는 냉소주의자가 있어요. 성서에 나오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기는 하는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진리란 건 알 수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그런 고상한 무관심의 태도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젊음의 오만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미 진리의 편에 서 있고
기성세대는 전부 거짓과 허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믿는 태도죠.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진리를 향한 혹독한 정신의 노동을 어떻게든 회피하려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겔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는 성서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요, 단순히 인간의 비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의식이 발전하고 참된 정신적 조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필연적인 단계로 해석합니다. 헤겔은 인류의 정신 발전을 바로 이 3단계로 해석합니다. 1단계는 에덴 동산의 상태,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된 순수한 조화의 상태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2단계가 바로 그 유명한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알을 얻으면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고 고통스러운 자아의식을 갖게 되죠. 하지만 헤겔은 이걸 비극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분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에서 우리는 사유의 노동을 통해 이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두 번째,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조화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비유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와의 분열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사유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높은 정신적 통일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거죠. 생각 때문에 생긴 문제는 오직 생각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겔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과 세계의 진정한 진보는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은 값싼 확신이라는 안락한 소파에서 일어나 진짜 생각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업에 착수할 때만 가능하다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희망은 젊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젊음이 기꺼이 감수할 혹독한 정신의 노동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헤겔의 여정을 함께 따라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처를 낼 수 있는 사유라는 그 손만이 우리를 더 높은 조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치유의 손일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은 그 혹독한 정신의 노동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떠나게 될 다음 여정의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심지어 역사를 이해하는 그 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상가 중 한 명이지만 그만큼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는 사람,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입니다. 흔히들 헤겔 철학은 거대한 벽 같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헤겔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 세계 그 자체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지 그 혁명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실 철학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언젠가는 죽고 우리가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한정적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진리, 예를 들어 신의 존재라던가 우주의 본질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는 도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이 엄청난 간극 앞에서 철학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왔고요. 헤겔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정면으로 부딪혀보고자 했습니다. 헤겔이 내놓은 이 혁명적인 해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자기 이전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서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고 진단한 거죠. 생각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헤겔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 이 벽들이 길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 자, 그럼 헤겔이 마주했던 그 지적인 벽들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전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고 또 헤겔의 눈에는 그 길이 왜 결국 막다른 길처럼 보였을까요? 이 벽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헤겔이 활짝 열어젖힌 그 문이 얼마나 새롭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헤겔이 딱 보니까 자기 이전의 철학이 크게 세 갈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순수한 이성, 생각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었던 구형 이상학입니다. 신이나 영혼처럼 우리 경험 너머에 있는 것들을 오직 머리로만 파악하려고 했죠. 두 번째는 그 정반대입니다. 모든 지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 경험에서만 온다고 주장했던
경험론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둘을 어떻게든 종합해 보려고 했던 칸트의 비판 철학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현실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긴 하지만 진짜 현실 그 자체, 칸트의 용어로는 물자체는 영원히 알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죠. 해결은 이 세 가지 길이 나름대로 중요한 성취를 이룬 건 맞지만 결국에는 모두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구형 이상학의 벽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구형 이상학, 특히 중세 스콜라 철학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독단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독단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정답지에 대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정의를 미리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틀 안에서만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악한 일이 벌어지면 그건 신의 뜻이 아니거나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정의를 고수하는 식이죠. 해겔은 이게 진정한 알미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알미란 우리가 정해놓은 틀에 대상을 가두는 게 아니라 대상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끈기 있게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구형 이상학이 저 하늘 위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바로 경험론입니다. 경험론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진짜 알려면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진전이었어요. 철학을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현실의 땅으로 끌어내렸으니까요. 하지만 해겔이 보기에 경험론 역시 명백한 한계, 즉 또 다른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수백만 개 보고 먹어보고 분석한다고 해서 사과란 무엇인가? 라는 그 본질 자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저 수백만 개의 개별적인 사과에 대한 사실들만 알게 될 뿐입니다. 경험론은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들의 바다에 빠져서 그 너머에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해겔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하고 가장 정교하게 지어진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기도 가장 힘든 벽이었죠. 그 벽을 세운 사람은 바로 철학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해겔은 칸트를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칸트라는 거인의 어깨를 딛고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칸트는 정말 독창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즉 현상 세계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틀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인과율이나 실체 같은 개념의 안경이 씌워져 있어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그 안경을 벗었을 때의 진짜 세상, 즉 물체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칸트는 여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 우리 이성은 거기까지 가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 위대한 통찰이었지만 해겔한테는 이게 말이죠. 철학이 스스로 나는 졌습니다 라고 패배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철학일 수 있겠어요. 심지어 칸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이성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한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 이 우주의 시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같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해결 불가능한 모순에 빠진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우주가 시작이 있다고 해도 말이 되고 없다고 해도 말이 되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모순, 바로 이율배반에 부딪힌다는 거죠. 칸트는 이 모순을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라는 경고 등 일종의 버그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해겔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릎을 탁 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잠깐만, 만약 이 모순이 이성의 실패나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과 현실 그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 일종의 핵심 기능이라면? 네, 바로 이겁니다. 해겔은 칸트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멈춰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철학을 시작합니다. 모순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장애물이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 바로 생각의 엔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이 모순이라는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유한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부수고 무한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해겔 철학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세 가지 단계, 해겔의 용어로는 계기라고 부르는 세 박자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오성적 계기입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딱딱 구분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변증법적 계기예요. 그 명확했던 정의가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모순을 품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변적 계기입니다. 서로 싸우던 두 대립적인 개념을 더 높은 차원에서 끌어안고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죠. 중요한 건 이게 1, 2, 3단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점점 더 높은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역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엔진의 각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단계, 오성입니다. 오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예요. 이건 사과고 저건 배다.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딱딱 선을 긋고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는 능력 말이죠. 해결도 이 오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뚜렷한 주관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오성의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죠. 그러니 이 오성의 단계는 모든 명료한 생각의 출발점이자 반드시 필요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현실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딱딱 나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성이 세워놓은 이 명확한 정의의 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선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악이라는 개념 없이는 선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단단하고 명확해 보였던 하나의 개념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필연적으로 자기의 반대편을 불러오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겔 철학의 두 번째 엔진, 변증법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변증법적 계기는 한마디로 부정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밖에서 누가 야, 너 틀렸어! 하고 지적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 그 자체가 자기 안에 품고 있던 한계와 모순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모든 백조는 희다. 이건 아주 명확한 오성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굳게 믿던 유럽인들이 탐험을 하다가 호주에서 검은 백조, 블랙스완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죠. 해겔은 바로 이 과정, 기존의 알미, 내적인 모순에 의해 무너지고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모든 학문과 정신의 진보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부정이 그냥 모든 걸 없애버리고 끝! 하고 마는 허무주의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조는 희다 라는 명제가 부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백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텅 빈 상태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백조라는 존재는 희거나 검을 수 있구나 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풍부하고 더 진실에 가까운 긍정적인 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변증법적 부정은 우리를 더 높은 진실로 데려다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사변으로 이어집니다. 사변은 이 모든 과정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대립하던 두 개념, 예를 들어 흰 백조와 검은 백조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백조라는 더 높은 개념 안에서 사실은 하나의 통일된 진실의 양면이었다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씨앗이에요. 오성은 씨앗을 그냥 씨앗으로만 보죠. 변증법은 그 씨앗이 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을 부수고 자신을 부정하는 격렬한 과정입니다. 씨앗의 모습은 사라지죠. 하지만 사변은 마침내 활짝 피어난 식물 전체를 봅니다. 이 식물은 씨앗과 싹의 단계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그 둘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일체잖아요. 이 식물이야말로 씨앗의 진정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변은 대립하는 것들을 하나로 끌어안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통합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성, 변증법, 사변, 이 세 박자의 리듬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겔이 아주 기가 막힌 예시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 논리가 우리 삶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헤겔은 이 고대의 이야기를 단순히 인간의 원죄나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단계들에 대한 깊고 깊은 통찰을 담은 우화로 본 거죠. 이 이야기는 그의 논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상처를 입히는 행위, 변증법과 그 상처를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치유, 사변이 어떻게 같은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인지를 말이죠. 첫 번째 단계, 바로 오성의 단계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상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동물과 같은 무의식적인 조화의 상태죠. 물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생각이 깨어나기 이전의 단계죠. 헤겔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여정이 결코 이 순진무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두 번째 단계, 변증법의 순간, 바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헤겔이 말한 상처예요. 앓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하나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나라는 고독한 자기의식이 탄생합니다. 이 분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락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타락이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비로소 자유롭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분리가 없었다면 인간의 자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사변적 해결의 단계가 옵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신이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돋죠. 보라,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앓은 더 이상 금지된 죄가 아니라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은 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졸업식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이제 정신과 생각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조화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무한한 과제를 부여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제2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시절의 조화가 아니라 앓의 고통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의식적인 노력으로 쟁취한 훨씬 더 차원 높은 조화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오성 변증법 사변이라는 세 박자의 리듬이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겔에게 이것은 이 세계 전체, 즉 우주와 역사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특히 철학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봤습니다.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지만 이건 그냥 틀린 생각들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라는 거대한 정신이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식물이 되는 것처럼요. 즉 역사는 세계 정신이라는 거대한 주인공이 써내려가는 한편의 장대한 자서전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하지만 또 오해도 정말 많이 받는 문장,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전쟁이나 부조리한 일들이 다 이성적이고 옳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깊은 곳에 바로 이 변증법이라는 이성적인 법칙이 하나의 필연적인 흐름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아주 대담하고 장대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거창하고 장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헤겔의 방법은 우리에게 세상을 좀 다르게 보라고 오성의 딱딱하고 정적인 범주들, 즉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 논리의 감옥을 넘어서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헤겔 철학의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프헤벤이라는 독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폐지하고 없애버린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서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애벌레라는 형태는 나비가 되면서 취소되죠. 사라집니다.
하지만 애벌레라는 생명 그 자체는 나비 안에 보존되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날아오르잖아요. 이처럼 변증법적 과정에서 모순이 해결될 때 낡은 신각들은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하고 포괄적인 진리 속으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잖아요. 자유냐, 필연이냐, 개인이 먼저냐, 공동체가 먼저냐,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냐,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냐. 변증법적 사유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싸우는 두 관점 모두에 담긴 진실을 보고 그 둘을 더 높은 차원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찾아보게 하죠. 어쩌면 그 두 주장은 더 큰 진실의 서로 다른 양면일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결국 해결의 철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순은 뭔가요?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그저 골치 아픈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바로 그 모순이야말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진짜 열쇠이자 진정한 진보의 엔진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해겔의 논리학입니다. 아마 철학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어마어마한 명성,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악명 높은 난해함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요, 단순히 자,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철학적 주장들을 나열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바로 생각, 즉 사유란 도대체 무엇이고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생각이라는 현상 자체 내부 구조, 그 작동 원리, 그러니까 사유의 엔진 그 자체를 열어서 보여주는 해고도 같은 거예요. 해겔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뭔가를 추리해내는 이 모든 정신활동 안에 아주 거대하고 필연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바로 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 그 심장박동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생각의 방식에서 출발할 거예요. 세상을 명확하게 딱딱 나누고 정리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힘, 바로 고정된 사유의 힘이죠. 하지만 바로 그 명확함이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적 모순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모순과 대립을 끌어안고 더 높은 차원의 진실로 날아오르는 이성의 구체적 통일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결 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가 되는지, 즉 이 책 전체를 이루는 세 단계의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유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오성, 독일어로는 페어시탄트입니다. 해결 철학에서 이 오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지적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럽고 계속 변하는 이 현실 속에서 뭔가를 명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걸 붙잡아서 딱 고정시켜야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과의 경계선을 아주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오성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을 정의하고 종류별로 나누고 서로 분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복잡한 현실을 질서를 부여하는 우리의 모든 지적 활동은 바로 이 오성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성은 대상을 고정된 성격과 명확한 구별 속에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선 아니면 악, 참 아니면 거짓, 삶 아니면 죽음. 오성은 이 둘 사이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게 선을 긋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명료함과 정확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 지식, 모든 실천적 지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단계인 거죠. 이 오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오성의 힘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겔은 이 힘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조해요. 먼저 오성은 우리 생각에 확실함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줏대 있는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나요? 자신의 삶에 확고한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오성적인 인간입니다. 법의 세계는 어떨까요? 판사는 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유죄 아니면 미죄를 판결해야 합니다. 정황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매모호함은 절대 용납되지 않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오성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소설이나 드라마 속 인물들은 각자 성격과 동기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 목표가 명확할 때 우리는 작품에 몰입하고 감탄하게 되죠. 잘 조직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명확하게 나뉘고 전문화될 때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이 모든 게 바로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오성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괴테가 한 말인데 오성의 실천적인 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모든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뭔가를 진짜로 이루려면 딱 하나의 명확한 지점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힘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 경계를 딱 설정하고 제한하고 집중하는 능력, 바로 이게 오성의 힘입니다. 이건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의 원천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오성의 힘에도 아주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는 유한해요. 그래서 자신의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오히려 딱딱하게 굳은 독단에 빠져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헤겔은 이런 말을 해요. 젊었을 때는 이거냐 저거냐 하는 추상적인 흑백 논리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지만 인생의 복잡함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런 걸 피하고 구체적인 것에 머문다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이라는 오성의 구분은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행동은 분명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락없는 악당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오성이 그어놓은 명확한 경계선들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오성이 만든 이 고정되고 명확한 정의들이 스스로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 명료하지만 정적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내적인 힘, 그 동력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오성의 안정된 세계에서 변증법이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때로는 불안하게까지 한 세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사실 좀 더 어려운 사유의 방식인 변증법, 디알렉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변증법이라고 하면 대화나 논쟁에서 상대를 이기는 기술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헤겔한테 변증법은 그런 주관적인 기술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떤 유한한 개념이든 그 안에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자기 해체의 힘이에요. 즉,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내적인 생명력 같은 거죠. 이건 누가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정의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변증법은 안에 머물면서 밖으로 향하는 경향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성이 세운 모든 명제, 예를 들어 인간은 유한하다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 자체로는 완벽한 진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명제는 무한이라는 자기 반대편 개념을 배제해야만 성립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유한이라는 개념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무한과의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오성이 세운 모든 규정은 필연적으로 한쪽 면만 본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변증법은 바로 그 일면성과 한계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변증법은 모든 유한한 것 속에 들어있는 필연적인 자기 파괴이자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전복의 과정이라는 것. 헤겔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변증법적 원리가 과학적 진보의 생명과 영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일까요?
과학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안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변칙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잖아요. 뉴턴 물리학은 그 자체로 완벽한 왕국처럼 보였지만 빛의 속도 같은 극한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고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진정한 진보는 기존의 안락하고 제한된 정의를 넘어서도록 강제하는 내적인 힘, 즉 변증법에 의해 움직입니다. 변증법은 그냥 흩어져 있는 사실들의 나열에 내재적인 연결고리와 필연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역동성인 셈이죠. 정체된 지식의 생명을 불어넣는 엔진, 그게 바로 변증법입니다. 자, 이 개념의 움직임을 아주 유명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세 단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립 단계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고 딱 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오성이 파악하는 씨앗의 모습이죠. 두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식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 자신, 즉 씨앗이라는 형태를 파괴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변증법의 운동이에요.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그 형태가 사라지는 과정이죠. 근데 이 부정은 누가 밖에서 밟아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씨앗 안에 잠재된 생명력에 의한 필연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그냥 없음, 즉 무가 아니에요. 씨앗이 파괴됨으로써 더 높고 구체적인 존재인 식물이 태어납니다. 이 새로운 식물은 씨앗이 가졌던 진리, 즉 생명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구현한 새로운 긍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사변적 이성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고대 그리스의 궤변론, 즉 소피스트들의 말장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변증법은 개념의 필연적이고 내적인 운동이라고 했죠. 씨앗이 식물이 되는 건 씨앗의 본성상 필연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궤변론은 주장을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어떤 주장이든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밖에서 끌어오는 거죠. 변증법은 한쪽만 본 진리의 유한함을 드러내서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지만 궤변론은 재판에서 이기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진리를 왜곡하려 합니다. 결정적으로 변증법은 사물을 그 자체의 내적인 움직임 속에서 연구하지만 궤변론은 어떤 입장이든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적인 근거들을 쇼핑하듯이 찾아다닐 뿐입니다. 헤겔에게 변증법은 진리가 스스로를 펼쳐 보이는 장엄한 과정이지 주관적인 말장난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헤겔의 변증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유구한 족보가 있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 유명한 반어법을 통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속에 숨어있는 모순을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아예 변증법의 발명가라고 불리는데 그는 대화를 통해서 오성이 만든 모든 고정된 개념들, 예를 들어 용기나 정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칸트가 이 변증법을 철학의 중심 무대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오성의 능력을 경험 세계 넘어 예를 들어 신이나 우주의 시작 같은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성이 필연적으로 세계는 시작이 있다와 세계는 시작이 없다 같은 해결 불가능한 모순, 즉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걸 증명했어요. 헤겔은 바로 이런 철학적 전통의 맨 꼭대기에서 이 변증법을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생작과 존재의 보편적인 운동 원리로 체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증법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결론, 한마디로 펀치라인입니다. 변증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동시에 긍정적인 것이다. 변증법이 일으키는 파괴, 붕괴, 모순, 대립 이런 것들이 결코 허무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고 더 넓은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인 파괴라는 거죠. 씨앗이 죽어야 식물이 태어나고 애벌레가 고치라는 죽음을 겪어야 나비로 날아오르듯이 낡은 정의가 무너져야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부정 속에 숨겨진 긍정,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과제입니다. 자, 드디어
사유의 세 번째이자 가장 높은 단계, 사변적 이성, 페어눔트에 도달했습니다. 오성이 대상을 딱딱하게 고정시키고 변증법이 그것을 흔들어서 무너뜨렸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사변적 이성은 바로 그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것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즉, 모순과 대립이라는 거센 폭풍 속에서 피어나는 통일의 무지개를 꿰뚫어보는 지성인 셈이죠. 사변적 이성이란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명제들의 바로 그 대립 속에서 통일성을 찾아내는 사유 방식입니다. 이건 변정법이 드러낸 부정 속의 긍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사변적 이성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어 유한과 무한, 주관과 객관, 자유와 필연이 사실은 서로를 전제하는 파트너고 더 구체적인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개의 필연적인 측면이라는 걸 꿰뚫어 봅니다. 우성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을 세계에 머문다면 사변적 이성은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라는 포용과 통합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인용구는 사변적 이성의 개념을 정말 강렬하고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헤겔이 인감의 타락신화를 설명하면서 쓴 구절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 즉 생각의 시작은 인간을 자연과의 순수한 합일 상태에서 분리시키는 상처를 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외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또한 바로 생각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낸 그 손이 동시에 치유하는 손이 되는 것, 분열을 낳은 그 힘이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립 속에서 통일을 파악하는 사변적 사유의 본질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한 사유의 세 가지 측면을 이 표를 보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성, first hand는 고정되고 정적인 상태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원리로 명확하지만 제한된 정의를 내립니다. 다음으로 변증법, 다이얼렉틱은 부정적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오성이 세운 한쪽짜리 주정을 안에서부터 부정하면서 기존의 정의를 무너뜨리죠. 마지막으로 사변적 이성 페르누프트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일된 상태입니다.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라는 대립 속의 통일 원리를 통해 더 풍부하고 발전된 개념, 즉 진짜 구체적인 진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각의 과정 안에 항상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측면, 즉 세 계기라는 점입니다. 아마 사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거 그냥 근거 없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아니야?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헤겔에게 사변적 사유는 결코 그런 주관적인 판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나라는 주관과 세계라는 객관의 낡은 대립구도 자체를 뛰어넘어서 그 둘을 자신의 더 크고 구체적인 본성 속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궁극의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변적 사유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기 이전, 그리고 그 분열을 극복한 이후의 전체 과정을 파악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객관적 진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살펴본 오성, 변증법, 이성이라는 이 세 가지 생각의 운동 방식은요, 그냥 헤겔이 사용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헤겔의 논리학이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 즉 뼈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이 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인 셈이죠. 그래서 헤겔의 논리학은 크게 세 부분,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으로 나뉩니다. 첫째, 존재론입니다. 이건 사유가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어떤 걸 처음 봤을 때처럼 그냥 있다라고만 파악하는 단계죠. 개념은 아직 발전하지 않은 씨앗처럼 잠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본질론입니다. 이건 사유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탐구하는 커튼 뒤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단계예요. 개념이 현상과 본질, 원인과 결과 같은 대립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죠. 셋째, 개념론입니다. 이건 사유가 존재와 본질의 대립을 극복하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일종의 귀향 단계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발전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인식하게 된 최고의 상태죠. 보시다시피 논리학의 구조 자체가 가장 단순하고 추상적인 존재에서 시작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참된 개념으로 나아가는 사유 발전의 단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철학은 이렇게 복잡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가야 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진리는 이겁니다 하고 선언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인용문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진리는 그 이름에 걸맞으려면 자기 자신의 진리성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진리라는 건 누가 밖에서 이게 진리야 하고 던져주는 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스스로의 내적인 변증법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텅 빈 존재라는 범주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높은 진리에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통해 전개되고 증명된 것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직접적인 것이 됨을 스스로 보여주는 과정. 이것이 바로 헤겔 논리학이라는 장대한 여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생각이 그 어떤 전제도 없이 맨 처음 가장 추상적이고 텅 빈 관념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만물의 모든 구체적인 특징, 색깔, 모양, 무게, 이 모든 걸 다 떼어내고 오직 순수한 있음, 즉 존재, being, 그 자체만을 생각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방금 배운 사유는 스스로를 입증해야 한다는 핵심 원리를 품고 있으며 헤겔 논리학의 첫 번째 장, 존재론의 거대한 문을 여는 완벽한 열쇠가 될 겁니다. 헤겔의 논리학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오르는 우리의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봉우리인 개념론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즉각적인 모습을 다룬 존재론, 그리고 그 이면의 관계를 파고든 본질론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의 진리가 우리가 바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헤겔에게 개념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떠다니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 세계를 만들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정신입니다. 바로 이 말이 개념론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겔은 논리학을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논리, 그러니까 이 개념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현실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법칙과 세상이 존재하는 법칙이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개념들은 텅 빈 상자가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역동적인 원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잠시 돌아볼까요? 존재론에서 사물은 그냥 거기 있음, 그 자체로 나타났죠. 본질론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사물의 내면이나 다른 것과의 관계, 즉 반성 속에서 그 진짜 모습을 보려고 했고요. 이제 개념론에서 우리는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개념은 존재의 직접적인 생생함과 본질의 깊이 있는 관계성,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에 안고 스스로를 구체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현실의 구동력, 그러니까 그 둘의 진리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개념론의 첫 부분, 사유 그 자체의 구조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보죠. 개념이 저 바깥의 객관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생각 안에서 과연 어떤 내적인 뼈대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 이성의 건축수를 탐구해볼 시간입니다. 모든 개념은요, 세 가지의 내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보편성이에요. 이건 개념의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어떤 씨앗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가령 동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구체적인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온갖 동물이 공유하는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성, 그 무한한 잠재력의 장, 이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자, 그럼 그 보편성이라는 씨앗은 어떻게 싹을 틔울까요? 바로 두 번째 단계, 특수성을 통해서입니다. 순수한 잠재력이었던 보편성은 이제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형태와 규정을 부여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동물이라는 막연한 보편성은 포유류, 조류, 어류 등으로 나뉘고 포유류는 다시 개, 고양이 등으로 나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죠. 보편성이 현실에 발을 딛기 위해 스스로를 분화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특수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개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보편성과 특수성의 살아있는 종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이라는 추상적 보편성은 개라는 특수성을 거쳐서 마침내 지금 내 무릎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우리 집 강아지 삐삐라는 유일무이하고 구체적인 존재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개별적인 존재 삐삐 안에는요, 동물의 보편성과 개의 특수성이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들어서 살아있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념이 추상에서 깨어나 현실 속에서 숨쉬는 순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삐삐라는 개별적 존재가 개라는 특수한 종에 속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개는 동물이라는 보편적인 본질이 없으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라는 보편성은 삐삐와 같은 구체적인 생명체들을 통해서만 현실에 존재하잖아요. 이처럼 보편, 특수, 개별은 따로따로 떨어진 세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개념을 구성하는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세 가지 측면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의 정적인 뼈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뼈대에 어떻게 피가 돌고 근육이 움직이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개념은 박물관의 박제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과 3단 논법이라는 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펼쳐나갑니다. 헤겔한테 판단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문장 하나 만드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활동하는 개념 그 자체입니다. 이 장미는 붉다. 자, 이 판단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은 이 장미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붉음이라는 보편적인 성질을 자기 안에 딱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과 연결되는 순간 개념의 세계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건이 바로 판단인 셈입니다. 해결이 한 이 말,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장미는 붉다는 말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장미에 붉음이라는 이름표를 그냥 붙여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미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는 붉어! 라고 자기 안의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죠. 판단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사물 자체가 자신의 본질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통로인 셈입니다. 자, 이런 판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3단 논법이 됩니다. 이건 뭐랄까? 이성적인 생각이 숨쉬는 방식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대한 보편적 규칙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는 특수한 사실이 그 규칙 아래에 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개별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성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형식입니다. 하지만 헤겔은 이 3단 논법을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생각의 도구로만 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철학이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형식 논리학에서 3단 논법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생각의 규칙일 뿐이죠. 하지만 헤겔에게 3단 논법은요, 현실 그 자체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특수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 구조는 우리 머릿속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에 새겨진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즉, 논리의 형식이 곧 세계의 형식이라는 정말 대담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실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해겔 철학에서 가장 짜릿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도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관적인 사유의 구조로서 개념을 다뤘다면 이제부터 이 개념이 어떻게 객관적인 세계, 즉 자연과학 물질의 구조로 나타나는지를 탐험할 거거든요. 생각의 법칙이 어떻게 저 바깥 세계의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여정의 심장부입니다. 개념, 판단, 3단 논법이 우리 머릿속의 규칙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저 바깥의 돌멩이, 행성의 운동, 생명체의 구조를 지배하는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헤겔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 거대한 시면을 건너서 둘이 실은 하나의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헤겔은 개념이 객관 세계 속에서 점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세 단계를 제시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기계론에서 시작해서 화학론을 거쳐 마침내 가장 높은 단계인 목적론에 이르는 거죠. 이 세 단계를 따라가면서 사유가 어떻게 점차 세계 그 자체가 되어가는지 그 장대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계론의 세계는요, 딱 당구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대상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죠. 헤겔은 이게 뜻도 모르고 단어를 외우는 기계적인 암기나
이유도 모른 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적인 생명력이나 자발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결정될 뿐입니다. 자, 화학론으로 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대상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려고 하는 친화력을 갖는 것처럼 대상들은 서로를 향한 내적인 성향, 즉 충동을 품고 있는 거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적 본성에 따라 서로를 선택하고 결합하며 서로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순수한 외면성을 넘어선 더 생동감 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객관성의 가장 높은 단계에 목적론에 이르면 헤겔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이 차이는 망치와 씨앗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망치의 목적, 즉 못을 박는다는 건 망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목수의 생각 속에 있죠. 이게 외적 목적입니다. 하지만 씨앗의 목적은 달라요. 씨앗은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되려는 목적을 자기 안에 품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헤겔이 목표, 엔드라고 부르는 내적 목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 즉 자유의 싹이 트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내적 목적, 즉 목표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존재가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념과 객관성이 거의 하나로 합쳐지는 경이로운 지점, 생명의 이념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체야말로 스스로를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개념의 구체적인 현현이거든요. 헤겔의 눈으로 본 생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종족을 이어가는 것을 내적인 목표로 삼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몸 전체에 피를 보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생명체라는 목표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처럼 생명체 안에서는 모든 부분이 수단인 동시에 목표가 되는 놀라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개념과 현실이 처음으로 진정하게 하나가 되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위대한 과정이죠. 이 생명의 과정은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감성, 유기체가 하나의 전체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직접적인 통일감입니다. 둘째는 가감성,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즉 주변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분화시키는 힘이죠. 마지막으로 재생산, 이 분화와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통일성을 회복하면서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개 기회가 영원히 순환하면서 생명의 역동적인 자기갱신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무기적 자연, 즉 객관적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마치 그 세계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주변의 무기물을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신과 다른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동화시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명은 수동적인 객관 세계에 맞서서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자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등반만이 남았습니다. 생명의 이념을 넘어서 논리학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최종 목적지, 절대 이념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곳이 바로 헤겔 사유의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 이념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과 정신활동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인식은 객관 세계의 진리를 남김없이 알고자 하는 충동이고, 의지는 마음속의 이상적인 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충동이죠. 이 알과 실천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생각하는 주체와 객관적인 세계 사이의 마지막 간극을 메우고 완벽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겔이 말하는 이념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관적인 생각의 형식이었던 개념과 외부 세계의 구조였던 객관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절대적인 통일입니다. 사유하는 주체가 외부 세계를 더 이상 낯선 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구조가 밖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아보는 진리의 상태죠. 쉽게 말해서 세상과 내가, 생각과 현실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눈부신 순간인 것입니다. 헤겔 철학의 운동은 이 인용문에 정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이 아니라 끝이 시작과 만나는 거대한 원이거든요. 하지만 이 순환은 결코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전체의 의미를 품에 안고서 더 높은 차원에서 시작점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죠. 회귀인 동시에 눈부신 전진인 셈입니다. 마침내 도달한 절대 이념은 논리학 전체를 완성하는 정점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즉, 사유가 사유 자신을 사유하는 상태인 거죠.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책이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 이 모든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읽는 것과 같아요. 순수 사유가 자신의 전개 과정을 스스로 사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겔이 발견한 우주와 현실 전체의 궁극적인 구조입니다. 이 거대한 철학적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이 엄청난 질문과 마주합니다. 만약 이 세계 전체가 절대 이념, 즉 신적인 이성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장대한 과정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사유하는 능력을 지닌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수동적인 관객일까요? 아니면 이념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필수적인 통로이자 무대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헤겔 철학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으며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생각,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눈앞에 구체적인 현실 세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헤겔의 위대한 책, 논리학의 대정정이 드디어 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와 본질의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이제 사유가 마침내 자신을 완성하는 단계, 바로 개념과 객관성,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념의 장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철학사상 가장 거대한 이 지성의 등반, 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성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를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여정은 우리 사유의 가장 깊은 곳, 개념에서 시작해서 저 바깥의 단단한 객관적 세계를 거쳐 마침내 진리와 자유가 하나로 녹아든 이념이라는 정상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헤겔 논리학의 심장부, 그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머릿속에만 있는 텅 빈 틀 같은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헤겔에게 개념은 그런 죽어있는 그릇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살아 움직이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현실 세계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헤겔의 개념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그건 바로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 헤겔의 용어로는 계기들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 통일체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동물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이라는 보편성은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개념은 포유류, 조류, 어류 같은 특수한 종류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저 강아지 한 마리, 창가에서 졸고 있는 저 고양이 한 마리 같은 개별적인 생명체 안에서만 실제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은 개별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개별적인 것들은 보편성 덕분에 동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셋은 마치 세 가닥의 실이 꼬여 하나의 튼튼한 밧줄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관통하면서 역동적인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헤겔은 바로 이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논리, 즉 생명의 원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이런 살아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헤겔은 우리의 사유가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 단계, 다른 말로 오성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칼로 자른 듯이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다처럼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흑백 논리로 세상을 파악하는 거죠. 아주 명쾌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직되고 생명력이 없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변증법적 단계, 즉 부정적 이성의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그 단단해 보였던 칸막이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던 행동 속에 사실은 교묘한 이기심이라는 악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작은 빗줄기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정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모순에 부딪히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변적 단계, 즉 긍정적 이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침내 무너진 칸막이 너머에 더 크고 풍부한 진지를 보게 됩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단순히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관계임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인 역동적인 통일성을 파악하고 그 대립의 해체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겔이 말하는 사변적 사유의 진정한 힘입니다. 자, 여기 인용문을 보시면 해겔이 사변이라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변적이다라고 하면 근거 없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주관적인 망상 같은 거요. 하지만 해겔에게 사변은 그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관과 객관, 유한과 무한처럼 오성이 만들어낸 딱딱한 이분법적 대립들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이성 활동입니다. 사변적 사유는 이런 대립들을 자신 안에 녹여내고 포괄함으로써 진리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공상이 아니라 대립과 모순을 통과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파악하는 가장 엄밀하고 강력한 사유 방식인 셈입니다. 그래서 해겔은 이런 사변적 사유를 종종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해겔에게 무언가가 신비로워 보인다면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초자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나누고 분리해서 파악하려는 우리의 평범한 오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성적 사유를 포기하고 직관이나 감정에만 기대는 태도를 떠올리지만 해겔이 말하는 신비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오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높은 차원의 합리성이 셈이죠. 결국 진정한 진리는 사유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사유해서 이 거대한 통일성을 꿰뚫어 볼 때 쟁취되는 것이라고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개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은 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속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 저 바깥의 객관적인 세계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순수한 사유가 역학, 화학, 그리고 생명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놀라운 전환의 비밀, 즉 사유가 세계가 되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전환의 첫 단계는 주관적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 논리학의 영역, 즉 개념, 판단, 추론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미라는 개념과 불다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장미는 불다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은 3단 논법, 즉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해겔에게 이것들은 그냥 고정된 생각의 틀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개념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겔과 전통 논리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전통 논리학에서 논리 형식은 말하자면 내용을 담는 텅 비고 죽어있는 그릇과 같아요.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외부의 내용물에 달려있죠. 하지만 해겔에게 논리 형식은 현실 세계에 살아있는 정신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논리 형식들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실현합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전통 논리학이 의식적인 사유의 형식, 즉 인간의 생각 규칙만을 연구했다면 해겔의 논리학은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현실의 형식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논리 법칙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 아니라 현실 세계 자체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근본 원리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개념이 자신 바깥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바로 객관성의 단계입니다. 해겔은 이 단계를 개념이 직접성의 성격을 부여받는 단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직접성이란 더 이상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렇게 나타난 객관적인 세계가 우리 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로 그 사유, 즉 개념이 외적인 형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개념이 외부 세계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해겔은 이 객관성이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학적 관계,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마치 당구공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대상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외부에서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태양계의 행성들도 서로의 중력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돌지만 서로에게 어떤 내적인 관심이나 친화력은 없죠. 그저 외부적인 힘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둘째는 화학적 관계, 케미즘입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져요. 대상들이 서로를 향한 내적인 욕구나 친화력을 가집니다. 산과 연기가 만나면 서로를 갈망하게라도 하듯 격렬하게 반응해서 서로를 중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역학적 관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내적인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론입니다. 이것이 앞선 두 관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해겔은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적인 설계나 목적이 전체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처음부터 최종 결과가 이미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해겔은 이 목적론적 관계의 최고 표현을 바로 생명현상에서 발견합니다. 이 목적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씨앗과 식물의 관계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자란 나무의 모습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죠. 그 작은 씨앗 안에 이미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라는 미래의 모습이 하나의 내재된 설계도처럼 잠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해겔은 이것을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외부에서 누군가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씨앗 자체가 가진 내적인 자기 실현의 힘, 그 본성입니다. 이처럼 해겔은 세계가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내재적인 목적을 향해 스스로를 펼쳐나가는 거대한 과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선 두 단계, 즉 우리 내면의 주관적 개념과 저 바깥의 객관적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종합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의 단계에서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세계 사이의 구분, 그 장벽은 마침내 더 높은 차원의 통일성 안에서 극복됩니다. 여기가 바로 해겔 논리학의 최종 목적지이자 철학적 등반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해겔이 말하는 이념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해겔에게 이념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다만 그 현실이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대상들의 무의미한 집합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서 파악된 것이죠. 그것은 생각, 개념과 존재, 객관성의 완전한 통일이며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이성이 스스로를 실현해 나가는 거대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념의 관점입니다. 해겔은 이 거대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단 한 명의 건축가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철학의 역사, 나아가 인류 문명의 역사는 사실 단 하나의 보편적인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유하는 것, 즉 자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살아있는 정신, 즉 마인드입니다. 플라톤부터 칸트를 거쳐 해겔 자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적 사유는 결국 이 거대한 정신의 자기인식 과정의 한 단계였다는 해겔의 담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거대한 이념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산하고 외부 환경을 자기 것으로 동화시키면서 자신의 통일성을 유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념의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념은 아는 주체인 나와 알려지는 대상인 세계로 분열됩니다. 이 분열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소외를 느끼지만 동시에 이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강력한 욕구, 즉 알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죠. 내가 세계를 알므로써 세계는 더 이상 낯선 타자가 아니라 나의 것이 되고 우리는 다시 통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인 절대 이념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인식의 최종적인 통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 그 자체이며 현실의 방법이고 영원히 스스로를 사유하고 창조하는 이정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사유한 이 절대 이념은 그 완전한 자기 인식의 정점에서 놀랍게도 스스로를 자유롭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해방된 정신이 바로 우리가 보고 만지는 자연이라는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논리학은 끝나고 다음 책인 자연 철학이 시작됩니다. 헤겔은 자신의 철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학사의 거인들, 즉 선배 철학자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보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이전 철학들이 어떤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고 또 동시에 어떤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비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헤겔은 과거의 형이상학이 독달론에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나 영혼과 같은 무한하고 살아 움직이는 대상을 원인, 실체와 같은 유한하고 경직된 규정, 즉 고정된 딱지를 붙여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탐구하는 대상이 이미 완성된 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지만 헤겔의 사변 철학은 대상이 스스로의 내적 모순과 역동성, 즉 변증법을 통해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형이상학이 영혼은 유한하다 또는 영혼은 무한하다 같은 반쪽짜리 진리 중 하나를 고집했다면 헤겔은 전체성의 원리에 따라 영혼이 유한하면서 동시에 무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의 규정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죠. 다음으로 경험론입니다. 헤겔은 경험론이 진리를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현실, 감각적인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하다를 중시하는 태도는 헤겔 철학의 기본 정신과도 통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경험론이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찰나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 지각의 세계에 갇혀버렸다는 점입니다. 경험론은 그 변화무쌍한 현실의 배후에서 그 현실을 구조화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헤겔에게는 감각적 현상들보다 그 현상들 속에 내재된 사유, 즉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헤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대결 상대, 바로 칸트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헤겔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칸트에게 인과율이나 실체 같은 사유의 범주는 순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인식의 틀입니다. 세상을 정리하는 우리 정신의 안경 같은 거죠. 하지만 헤겔에게 이 범주들은 객관적인 것, 바로 세계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생각의 법칙이 곧 세계의 법칙인 거죠. 또한 칸트는 우리가 물자체, 즉 현상 너머의 궁극적 실제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인식과 실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웠습니다. 반면 헤겔은 그 물자체는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개념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그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혁명적인 차이는 바로 모순에 대한 태도입니다. 칸트에게 이성이 절대자를 알려야 할 때 빠지는 모순은 이성의 한계이자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헤겔에게 모순은 이성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생명과 사유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엔진입니다. 이 차이가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순에 대한 태도 차이는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논쟁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칸트는 유명한 비판을 했죠. 내 머릿속에 100달러라는 돈의 개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100달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요. 즉, 개념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겔도 물론 100달러의 경우에는 칸트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헤겔은 100달러와 신은 전혀 다른 종류의 대상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100달러 같은 유한하고 우연적인 사물은 그 개념과 존재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개념, 즉 가장 완전한 존재, 절대자라는 개념은 그 정의상 필연적으로 존재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고 사유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개념이며 이 개념과 존재의 필연적인 통일성이야말로 신의 본질이라고 헤겔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원인이나 필연성 같은 개념들을 외부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대한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운명처럼요. 하지만 헤겔은 이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내재적 논리, 즉 개념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논리를 한번 탐구해 보시죠.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고 일방적인 관계로 생각하죠. 하지만 헤겔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비가 원인이 되어 땅이 젖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젖은 땅이라는 결과는 비라는 원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원인은 결과를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헤겔은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최종적으로 자기 원인, 카우자 수이라는 개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의 발전이 외부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밀리고 당겨지는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인 본성을 스스로 펼쳐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외부의 조종 없이 스스로의 내재된 설계도에 따라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의 가장 유명한 명제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필연성은 이해되지 않는 안에서만 맹목적이다. 맹목적인 운명이나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외부의 힘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과정 속에서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부분이었음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 비행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중력은 땅에 묶어두는 맹목적인 필연성이지만 항공기 엔지니어에게 중력은 오히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합리적인 법칙이 됩니다. 즉, 필연성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헤겔은 이 필연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대인과 근대인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운명을 있는 것은 있고 있는 그대로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있는 것 is과 마땅히 있어야 할 것 ought 사이에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운명에 대한 속박감이나 슬픔도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상태였죠. 반면 근대인들은 필연성을 나의 주관적인 의지나 욕망과 대립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목표를 포기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와 같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현실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로를 찾는 것이죠. 헤겔은 있는 것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데서 오히려 더 깊은 자유를 찾는 고대인들의 태도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실천적인 결론으로 향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상황의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나의 현실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각자 자기 운명의 건축가라는 오래된 속담에서 깊은 지혜를 발견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끝없는 불평과 부자유의 언어입니다. 반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언어이며 우리를 불만과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기나긴 지적 여정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정상에 새겨진 이름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헤겔에게 자유는 필연성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필연성의 진리이며 필연성을 통해 완성됩니다. 논리학과 현실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자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 철학의 최종적이고 강력한 종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를 필연성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즉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임의적인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헤겔에게 이것은 텅 비고 공허한 자유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 즉 구체적 자유는 이해된 필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엔지니어는 물리학 법칙을 무시할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안전하고 멋진 다리를 건설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자유는 악보나 화성악을 무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해서 그 안에서 무한한 표현을 창조해낼 때 발현되죠. 마찬가지로 범죄자는 처벌을 자유의 제한으로 보겠지만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처벌은 범죄자 자신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낳은 결과가 그에게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작위성이 아니라 세계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적 필연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헤겔은 성경의 이에 유명한 구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를 자신의 행위 철학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 사람은 그가 한 행동들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나쁜 행동을 해놓고 내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라고 변명하는 것. 헤겔은 이것을 내면의 자아와 외부의 표현을 거짓으로 분리하는 허영심에 불과하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도는 결국 우리의 행동이라는 열매를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나의 행위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 정신의 해방입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서 최고의 자유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 세계의 필연적이고 이성적인 질서 전체를 의미하죠. 이 해방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 저 멀리 피안으로 도망치는 데서 오는 해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현실의 필연적인 구조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성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해방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이성적 정신의 장엄한 표현으로 보는 것. 이를 통해 우주 속에서 완전히 안주하는 상태,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헤겔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신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이렇게 헤겔의 논리학은 우리에게 이 심오하고 거대한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역사가 정말로 하나의 거대한 정신이 스스로를 의식해가는 과정이라면 그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삶과 사유를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가 그 정신을 실현하는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헤겔의 책을 덮은 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입니다.